관세 협상의 막점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재계 3인방의 맹활약, 이재용, 김동관, 정의선 회장. 재계 3인방의 맹활약 스토리도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커튼 뒤에 숨겨져 있었던 막점 막후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살펴보시죠. 결정적인 두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망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걸 우리가 내세웠죠. 바로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을 주축으로 대한민국의 이 조선업 경쟁력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어 했던 그거를 내세운 겁니다. 자, 그러자 그레이트 아이디어다라고 미국 측의 반응도 나왔다고 해요. 두 번째는 이 장면이에요. 광우병 파동 시위 사진을 때마다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이렇게 민감하다. 소고기, 쌀, 아, 우리 이렇게 민감하다. 이거 봐라. 라고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고성을 높였던 미국 관계자가 이 사진 보고 아, 미안하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권혁준 평론가님, 이 두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 패널 들고 가는 장면은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사실상 이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게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준비한 패널입니다. 아, 저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이렇게 지금 사실상 조선업 필요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조선업 너무 잘 나가, 인력도 많어. 그 다음에 뭐 공급망. 니네 공급망 다 무너졌잖아. 지금 미국은요 배를 못 만듭니다. 인력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인력이 떠나다 보니까 공급망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들고 싶어도 배를 지금 못 만드는 상황입니다. 미국 조선업은 형편없군요. 형편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뭘 했습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야, 우리 조선업 좀 도와줘. 당신네 기술 있는 거 알아. 도와줘. 이렇게 구애 작전을 펼쳤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거죠. 아, 그러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그런데 우리가 당신네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저 패널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카라가 아니라 마스가구나. 네, 마스가. 그 S자가요. shipbuilding. 그러니까 조선업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당신네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설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원했던 건데 이거를 그냥 갖고 왔어.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great,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 패널 만든 사람 상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트럼프의 마음을 돌린 마스가 조성 규모 1,500달러, 투자 대상, 선박 건조, 유지 보수, 투자 방식, 출자, 대출, 보증. 조선업 협력이 합의에 가장 큰 기여했다. 부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는 200조 넘는 돈은 조선소 10개를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규모, 미국 조선 생태계 재구축이 가능하다. 국회 최우수위원회 상을 수상하신 우리 예결위. 박정 예결위원장님. 예. 아니, 이 조선 아이디어, 한화의 도움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또 조선업 하면 전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를 보여준 거예요. 예. 그 전부터 한국의 조선업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고, 그 전에 보면은 한국에 왔을 때 대우해양조선,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지만 네. 원더풀 계속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뛰어나다. 그 생각이 계속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제조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서비스업하고 금융업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해양 패권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계속적으로 항공모함 제작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결을 하려면 한국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있지만 지금 한국이 몇 년간의 조선업의 불황을 거쳐서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 1,500억 달러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배를 건조하는 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MRO입니다.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미국이 정말 할 수가 없고 그게 계속 고부가치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저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박 의원님 거제에 있는 한 조선소에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 안에 들어가는 전장 장비, 최첨단 전자 장비뿐 아니라 이 배의 이
라인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빼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정말 최첨단 조선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번에 좀 먹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선업의 핵심은 그 댐질입니다. 댐질이다. 예, 댐질이 이게 우리가 용접. LNG선, 네. 쇼빙선을 만들 때도 그 댐질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가 결정적인데 그게 오래 숙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인력들을 훈련시켜서 하려고 해도 거기서 하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댐질에서. 그 LNG 쇼빙선도 러시아에 수출을 했는데 다른 나라에 한번 해봤는데 중국이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 축적이 돼야 되는 분야고 또 이번에 잘 된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이 군사 분야의 첨단 부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배 건조 기술이 합쳐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많은 그 국방에 관한, 안보에 관한 것들도 기술도 역으로 흡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정적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앞서 이 광우병 파동 사진인데 권평론가님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비관세 장벽에서 가장 큰 핵심이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미국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너무나 드러내도록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뭐 고성도 오고 갔다면서요? 네, 고성이 오고 갈 정도로 우리는 이건 못한다. 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적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걸 받아줬다 그러면 농가들, 그다음에 축산업에 들고 일어나겠죠. 아까 우리가 지금 자료 화면에도 보듯이 정말로 그 당시에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시위도 엄청났고요. 네. 정권 퇴진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줘? 그러면 현 정부가 이제 막 탄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압력이 다가온다 그러면 정치에 대한 아니면 정책에 대한 동력을 사라지거든요. 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우리는 못 받아들여라고 했고 미국은 받아들여.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봐라. 그 당시 시위가 이랬다. 이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당신네들과 좋은 협력 못한다라고 해서 저 사진을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 보고 나서 이제는 미국 당국자들이 이거 심각하구나라고 이제 판단했다는 건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리고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설득은 됐겠지만 아니 저 사진 보여주고 감성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미국이 본인들의 유리한 거를 놓칠 리가 없겠죠. 계산적입니다. 그러면 뭐를 주고 받았느냐? 우리는 사실상 이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또한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지켜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방어했느냐? 그 논리가 뭐였느냐? 자동차를 양보했다는 거죠. 자동차가 원래 사실상 우리나라는 2.5%의 관세가 없었습니다. 무관세로 들어갔었어요. 일본과 EU는요. 2.5%의 관세를 책정했었거든요. 우리가 가격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는 15%로 EU, 일본, 우리나라 똑같아졌거든요. 그렇죠. 수치상 보면은 우리는 12.5%의 관세율을 했었어야 돼요. 자동차는. 예. 그런데 우리는 15%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농산물 시장, 그다음에 축산물 시장 지켜내고 대신에 자동차 시장을 일부 양보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쉬운 대목이군요. 아쉬운 대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거. 그래서 감성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관세율이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리한 분석이에요. 김희정 장관님, 그때 당시 기억하실 텐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국이 우리나라라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산 소고기 많이 드시는 줄 몰랐는데 그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하면 뭐 뇌가 어떻게 된다, 뭐 청산가리가 어떻게 된다 이랬던 분들은 좀 반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성했기 때문에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도 보니까 언론에서 미국산 소고기로 회식한다라든지 뭐 해당 방송 진행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선물로 준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 성주 사드 괴담 유포한 분들도 반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정서적으로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서 활용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오히려 그런 장면을 국제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또 성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농수산물과 관련돼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 지금 입장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견이 좀 있어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상무부 장관이나 상무부에서 발표를 한 게 있고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서 본인이 발표한 게 있고 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트럭 그리고 농산물 관련해서는 전격적으로 허용이 됐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콕 찍어서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쌀이나 소고기를 지켜낸 부분은 좋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과, 그리고 블루베리, 그리고 유전자 조작한 감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막아낸 데는 몇 가지 이 절차를 좀 잘 밟아왔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요. 그 국제적으로 IRA라고 Import Risk Analysis라고 국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3년 동안 우리가 그 2단계 겨우 통과시켜줬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3단계 오도록 하면서 아직 8단계 통과하려면 시간 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품목으로 아예 내놓고 받은 게 아니라 검역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막아오고 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야 니네 풀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검역이 완화된다라든지 이런 거를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검역을 통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냐면 병충해 문제도 막 제기를 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체 문제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사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늦춰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8단계 중에 3단계, 네. 33년 동안 그거를 잡아놓고 있어요. 33년 전에 우리 사과 한국에 팔고 싶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버텼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략이었죠. 예, 그런데 혹시 이번에 저렇게 완전히 개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디테일의 협상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는 퍼센트하고 상관없이 검역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들이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작전을 잘 세워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재계 3인방 총수 활약도 컸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저희 인터뷰로 라이징 스타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안 그래도 미국 내의 투자, 그다음에 AI 반도체 협력에 큰 부담을 갖고 있죠.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뭐 이미 제일 먼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다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물밑에서 굉장히 협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역시나 기업인들이 큰 역할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든든해요. 네, 항상 해왔어요. 사실상 이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렇게 뭐 교역이라든지 무역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 기업인들이 현장에 가서 서포트했던 부분, 도와줬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한 특이한 게 느껴졌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굴지 그룹들입니다. 항상 갔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안 보이던 분이 갑니다. 그게 바로 한화예요. 한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한화가 이렇게 글로벌이 됐지? 어제 이렇게 글로벌화 됐지? 라고 느끼는 거죠. 하나는 뭐 중요하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살짝 끼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조선업이라는 거예요. 하나가요, 2년 전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욕 많이 먹었어요. 아니, 망해가는 조선소를 왜 사냐 이거예요. 어차피 미국은 조선업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가 지금 된 거죠. 필리조선소가 미국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RO가 거기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배를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본인 나라에서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본인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본인 나라에서. 근데 시설이 없어요. AS 센터가 그냥 미국에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잘 고쳐요, 우리가 그렇게? 예, 그렇게 지금에서 한화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너무 좋겠죠. 이거를 한화에서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예. 야, 그러면 너네 필리조선소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여기다 막대한, 지금 이미 기술진 파견했거든요. 인력 다 파견한 상태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인프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크나큰 도움이 돼서 이번에 이제 마스가, 그러니까 이 조선업에 대해서 크나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번에 이제 관세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권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하나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우리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 분석한 걸 보니까
5조 달러, 5조 원? 5조 원이겠죠. 5조 원 네네. 정도를 이제 현대기아차가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밑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지난번 제일 먼저 이제 미국의 투자도 발표했는데 앞서 이제 권평감 그 분석의 예리한 분석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를 지키는 대신 자동차를 내줬다. 근데 그 분석이 맞는 게 사실 일본은 12.5%로 이번에 일본차 관세율을 조정했잖아요. 기존에 2.5% 관세가 있어서 더해져서 15%.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12.5를 관철시켰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2.5% 사실은 지금까지 관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점을 보고 있었던 게 그간의 어떤 한미 간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못 지킨 점 쌀 소고기도 좋지만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협상한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생각나느냐? 제 사법시험이 생각났어요. 제가 합격해가지고는 다행인데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그 이번 그 관세 협상에 아슬아슬하게 붙었구나. 왜 그러냐면 모든 면에 있어서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우리가 한참 손해를 본 겁니다. 우리나라는 FTA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일본하고 EU가 12.5%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관세 증가율 15%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투자하는 금액이라도 좀 깎아줘야 되는데 EU가 GDP가 얼마냐면요. 19조 4천억 달러예요. 그런데 얼마 투자합니까? 6천억 달러 투자합니다. GDP 비율하면요. 3.1%밖에 안 돼요. 일본은 GDP가 4.1조인데 4조 1천억 달러인데 얼마 투자합니까? 5,500억 달러 투자합니다. 그러면 GDP 비율로 하면은 저희가 계산했어요. GDP 대비 20.4% 한국. 13.7%인데 우리나라는 487조 이게 3,500억 달러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GDP는 1.8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뭐 EU에 비해서는 5배, 그다음에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 부분 한 2배 가까이 그런 그 협상을 갖다가 얻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관세는 관세대로 높여주면서 투자는 투자대로 어마어마하게 해주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제가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아우 간신히 붙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문 닫고 들어간 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성적이냐 저는 조금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방금 뭐 평론가님이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우리 자동차, 현대기아차 많이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좀 현대기아차 좀 사줍니까? 네, 앞으로 관공서 차들은 대부분 관공서 차들은 하고 있지 다. 않습니까? 그걸로 안 되잖아요. 관공서 근데 차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네. 그동안 지난 정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혜택을 본 분야가 자동차죠. 그래서 수출 거의 뭐 미국 내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단지 싸서 저런 가격 경쟁력 가지고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그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서 그 소비를 미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야 질적 경쟁력으로 이제 가야 될 것이고. 현대기아차 진짜 좋거든요. 예, FTA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다 이렇게 협상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저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새로운 분야가 뜨잖아요. 조선이라든지 이런 분야. 그리고 또 특히나 이번에 투자하는 비용 중에 많은 것들이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체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또 필요한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이때에 대한 것들이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기술적 4차 산업에 대한 패권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의 투자라고 거기서 같이 코워를 할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낸다면 투자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술력으로 조금은 현대기아차한테 미안하지만 극복할 수 있다. 정부도 좀 전적으로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우리가 일본이랑 비교해서 지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일본 차 지금 관세 12.5거든요. 네. 물론 기존 관세 2.5 더하면 15랑 우리랑 같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2.5% 앞서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네. 조금만 한 1%라도 좀 깎으면 어땠을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큰 틀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 뭐냐면 그동안 한국하고 미국 간에는 FTA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관세 제로? 자동차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이점이 없어졌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미국 간에는 그런 자유무역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치가 잘못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큰 틀이 깨졌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한미 FTA의 규정 중에서 이 FTA를 깰 수 있는 조항이 딱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요. 23조 2항에 의하면 자국 내에 안보 관련된 위협이 있을 때만 이거를 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들고 나오면은 거기에 타당하지 않다라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12.5로 조율을 했어야 되거든요. 자동차를. 이 조항에 따르면은 이게 뭐 미국의 안보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과 상관없이 협상하자라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조항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가격을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수합니다. 아주 좋아요. 한국차 보면 기쁘잖아요. 달리다가. 네. 그리고 이제 한국차 태워서 자랑도 막 하고 그랬어요. 우리 뭐 박정 의원님이나 김정 의원님 둘 다 기아차 타고 다니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잠시 그 독일에 나가 있을 동안에도 한국차 외국인들 태워서 차 자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뭐냐면은 이 평균 신차 가격이 7천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 형성된 평균 신차 가격이 7천만 원. 그리고 뭐 그냥 또 1억이라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5가 더 오른다라는 것은 1억 기준으로 25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많이 평균 비싸지네요. 신차 가격으로 얘기하면 175만 원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딱 성능을 놓고 봤을 때 내가 175만 원을 더 놓고 그 신차를 살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딱 그건데 썰루프 추가하냐 마냐인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도 한국 차를 살만하다라는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권평론가님, 네. 이 뭐 어제 제가 농담으로 안개등 하나 쓱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는 게 도요타는 안개등 달아서 나오거든요. 어떡합니까? 우리 뭐 안개등을 뺄 수도 없고 썰루프를 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는 시장의 또 한 축을 또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차들이 잘 팔릴까를 보셔야 돼요. 큰 차? 가솔린 차일까요? 아니면 뭐 내연차일까요? 전기차일까요? 전기차. 이게 전기차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SUV 같은 대형 차들이 굉장히 잘 팔려요. 펠리세이드, 투싼 미국에서 잘 팔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형 차들이 굉장히 소비자들이 취향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로 수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던 게 전기차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어느 제품이 잘 나가느냐라고 본다면 3대 안에 꼽는 게 바로 현대 기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관세율이 이번에 EU와 일본과 똑같아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뭐 불리한 건 맞습니다. 관세율로 본다 그러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또한 배터리 기술도 뛰어나다 보니까 세제 혜택도 받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저는 뭐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기업인들의 몫에 달려 있다. 늘 기업인들이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업인들이 나서서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높여주는 단계로 왔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아니에요. 이 백밀러 자동으로 접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빼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빼면 될 것 같아요. 안에서 버튼으로 하게 하면 한 2.5%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현대차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뭐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 우리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그래도 막판에 관세가 타결돼서 다행입니다.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만 일단은 다행인데 우리 기업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선 이게 논란입니다. 안 그래도 관세 15%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좀 타격을 입을 텐데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강행하겠다라고 여건이 움직임을 발빠르게 가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특히 경총 회장도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애초에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총뿐만 아니라 유럽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한국 철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미국 상공회의소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 이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이름은 좋습니다. 옛날 월급 봉투를 받던 근로자들이 받던 월급 봉투의 색깔, 그 노란 봉투를 따서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여당은 강행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독소 조항이 많다라는 게 이 경영계의 지적입니다.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도 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걸 빌미로 노조가 파업을 해도 파업이 허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를 받았으면 이 손해액에 대해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종의 이 불법 파업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이걸 못하게 제한이 됩니다. 무제한 파업이 가능해진다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이 하청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와 임금 협상에도 회사가 무조건 임하게끔 강제해서 이 또한 논란입니다. 기업 재산권 침해, 기업 활동 위축, 외국 기업 투자 위축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재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영식 HD 현대 상무 미국 시장 투자가 노조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김태정 삼성전자 상무 노사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가미된다면 위기 상황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모든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국가 간 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내우 외한 밖으로는 관세, 안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논쟁적입니다. 재계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힘든데. 일단은 노란봉투법은요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다음에 근대 민사법의 대원칙은 뭐냐면 불법 행위를 했고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그 대원칙을 깨겠다라고 하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이거는 뭐 구체적이고 뭐 경제적인 걸 떠나서 법적인 논리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관세 뭐 간신히 15% 막았다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지금 뭐 일본차, EU차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벤츠, BMW, 뭐 도요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동차를 그 일본과 EU만 만듭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자동차들은요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 7천만 원짜리 우리나라 7천만 원짜리 똑같이 있다가 우리나라가 15%를 갖다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차는요 8천만 원 되고 기존의 미국 차는 7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났습니까? 테슬라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는요 옛날의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요번에 그 삼성전자 이익 얼마 났습니까? 요만큼 났어요.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못 났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익 굉장히 많이 났지만 이제부터는 현대자동차 이익이 얼마나 떨어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에다가 노란봉투법까지 더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기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아 잘한다 이번에 그 협상할 때 뭐 현대차, 삼성 그다음에 한화까지 열심히 가서 좋은 성과 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뒤로는 이런 그 기업의 발목을 잡는 거기에다 상법도 개정한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하면 앞뒤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암참에서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경고를 했느냐? 뭐 저기에서는 뭐 철수한다 그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닌데 에이펙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에이펙에는 각국의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라 주요 기업의 CEO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CEO들이나 아니면 그 정상들이 이런 걸 보고 만약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이제 8, 90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8월이니까. 그게 에이펙인데 에이펙 준비할 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말이 맞겠는가? 저는 저 손경식 회장님 말씀을 지금 정부에서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속도 조절을 하려고 했었으나 사실은 이 노조의 입김이 거셌다라는 분석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법이 그 22년 만에 이번에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거부권 행사로 2번 이미 통과됐지만 3번째인데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양극화 문제 아니겠어요?
대기업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또 노동자들이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22년 동안 계속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현장에서는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저희 이번에 8단체에서 얘기는 했지만 6단체하고 경영계 6단체하고의 우리가 토론을 가졌습니다. 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가 이 고소를 통해서 손배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5명한테 360조를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런 것들을 합당하게 함으로써 적당하게 파업을 일으킨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서의 손배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의 가야지 무조건 그냥 많이 해놓고 노조가 무너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게 파업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경쟁에 대한 또는 파업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하는 상생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다. 근데 아예 대화조차를 원청과 하청이 있고 또 재하청이 있다면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데 결정권자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선 계속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하청에서 하청은 그걸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시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수십 배,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있다고 해도 혼자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로 단일화시킬 수밖에 없고 파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임금 또는 자기 복지 근로 조건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시위가 또는 파업이 남발된다는 거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요. 또 이게 노동부 장관이 시행령에 해당하는 6개월 동안의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고하기로 했고 또 대통령은 이런 중대재해법만 아니라 이런 노조법에 대해서도 장관이 직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라 이런 거고 본인이 현장에 있던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계에서는 너무 우려가 많으시다 생각되고 또 한편 경영계에도 저런 걸 해결하기 위한 좀 내용을 주세요. 저희가 그랬더니 준비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좀 협상에 대한 태도가 그런 거 아닌가. 서로가 좁힐 수 있는 부분들 좁히고 그래서 다시 또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몇몇 이제 강성 노조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귀족 노조라고도 불립니다. 해당 노조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그 노조가 받고 있는 뭐 처우랄지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스트라이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 온다라는 측면의 일각의 지적도 있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 아니냐라는 우려도 경영계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김희정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사용자하고 소위 노조로 대변되는 노동자하고의 지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완전히 이제 경영자 위에 노조가 올라가게 되는 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이제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했고 그중에서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조선 같은 경우가 하청이 2,000여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아까 뭐 한화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화가 그럼 직접적인 그 한화 오션 사람들하고만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업체하고도 다 그런 그 노조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하나 삐끗하면 다른 업체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EU나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액을 약속을 했는데 경제 규모 대비 우리가 많이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27개국이 가입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6천억 불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협상 카드를 어떻게 들고 갔냐면 가입국 27개국에 다 조사를 해서 이미 미국 쪽에 투자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거나 마지노선으로 투자 가능한 금액이 뭐냐라고 EU에서 조사를 한 금액으로 딱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환경을 그대로 보전해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가지고 협상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액에 대한 약속도 기업에 다 그대로 부담이 가지 정부가 투자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액을 결정하거나 해외 공장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노란봉투법 바뀌면은 노조하고 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진짜 국제적으로 한 약속하고까지 어긋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오기 때문에 이번 법에 대해서는 잘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이제 해서 너무 크게 투자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한국 안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 금액이나 일자리에 손실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여력도 없어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한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이 법 통과되면 우리 철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자리 못 만들고. 외국들이 들어와서 하던 기업도 철수하겠다. 그럼 결국 누가 손해를 보냐? 근본적으로 다시 노동자가 손해보는 그런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권 평론가님, 네. 아예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박정우 의원님처럼 뭔가 타협과 조율의 어떤 지혜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사실은 정부가 기업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네. 한화, 뭐 삼성, 현대 없었으면 과연 이렇게 타결할 수 있었을까? 퀘스천 마크도 많은데 그러면 그 기업이 이렇게 좀 힘들고 반대하는데 좀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독소 조항 몇 개 중에서 기업 얘기를 좀 반영해 준다든가 인지상정인데 네.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뭡니까? 일단 2014년도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쌍용 자동차 파업 때 사실상 이제는 재계가 노조를 이제 어박하기 위해서 47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관련된 국민들이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성금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법이 일명 붙여진 건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거기에 이 과도한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이거는 재계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독소조항이라고 앵커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 사용자 정의예요. 사용자 정의를 너무 폭넓게 해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아까 우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원청 말 그대로 정말로 뭐 대기업한테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이게 불만이 있어. 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다시피 우리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나 이거 교섭권 이제 행사하겠어. 그래서 우리랑 대화해. 그럼 하청 기업들이 수천 개의 하청 기업들이 원청한테 이거를 교섭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너들이요 일을 못 합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만나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파트너로 맞아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겠죠. 이재용 회장 그동안 법원 끌려다니느라고 일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정말로 이런 교섭권 행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EU 상공회의소나 다양한 재계들이 이 사용자 범위를 너무 늘려줬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재계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대로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박정 네. 예결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좀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죠. 네. 거시죠. 지혜 발휘해 주실 거죠? 예. 네. 기종 노조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그 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보다 그 밑에 있는 하청 노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개별 노조들이 작은데 원청하고 다 교섭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지만 교섭권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 그래도 이런 교섭을 남발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6개월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가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건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통하거나 법제도를 통해서 대기업을 도와주는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이나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에 대해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도와주는 거에서 계속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노동자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노란봉투법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번에 다만 아쉬운 것은 사실은 862만의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특고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것들은 담질 못했어요.
이런 부분까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누군가 그랬습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정부 여건이 속도와 방향 모두 다 지혜롭게 잘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